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3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지난 주말 밖에 나가보셨습니까? 정말 봄꽃들이 너무 예쁩니다. 네, 따뜻한 봄날을 마음껏 즐기면서 가득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이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주말 동안 봄나들이 즐긴 분들 많으시죠? 이례적인 고온 현상에 평년보다 빨리 봄꽃이 폈는데요. 하지만 일찍 찾아온 봄을 시샘하는지 오늘 아침은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옷차림 든든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은 나오실 때 두꺼운 외투를 입으셔야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0도 안팎으로 떨어져서 출근길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맑은 하늘에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많게는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경기와 영서, 충북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해소됐습니다. 다만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질 텐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3에서 9도 정도 낮은데요. 서울은 1.9도, 대전은 0.1도, 대구는 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4도, 광주는 16도, 부산은 17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부터는 국에 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나쁜 날이 많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봄 기온이 짙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관광 활성화입니다. 어제 정부에 따르면 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이 관계부처들이 협심해서 이르면 이번 주에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여해서 직접 이 내수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보고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은 주로 관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가 자극을 우려해서 대규모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가급적 피할 방침입니다. 네,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자 지갑을 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을 계획하고 있나요? 네, 해외여행 수요가 요즘에 많잖아요. 이걸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 중인데요. 특히 이 숙박 쿠폰 같은 각종 쿠폰들 발행하고 할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숙박 쿠폰이라고 하면 이 국내 숙박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할인 쿠폰인데요. 요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국내 숙박비 3만 원에서 4만 원 깎아주는 쿠폰을 지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폰 사용자들이요, 평균 쿠폰 지원 금액의 약 11배를 여행동 기간 동안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월에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KTX 관광열차 운임과 렌터카, 지방공항 항공편, 시티투어버스의 가격을 할인해줄 계획입니다. 또 다시 한국을 찾기 시작한 이 외국인 관광객들 늘릴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이 K-팝 공연과 뷰티, 미식 등 한국 문화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전자여행 허가제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우리 소상공인들 또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필요하잖아요. 온누리 상품권 확대도 준비 중인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기금을 활용을 해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량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할인폭도 키울 예정입니다. 이런 대책들이 국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동물원 환경 비판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수컷 그랜트 얼룩말 세로가 이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에서 우리를 부수고 탈출해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서울 시내 활보하고 다니다가 결국에 마취총 맞고 생포한 그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이후에 이 세로가 재작년과 작년에 부모를 연달아서 잃고 홀로 지내면서 급격하게 외로움을 타기 시작했다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대공원 측에서는 세로 안정을 위해서 암컷 얼룩말을 동물원으로 데려와서 짝을 지어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초원을 달려야 할 얼룩말이 다시 좁은 동물원에 갇히게 된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물원 가보면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얘네들이 여기 있을 애들이 아닌데 정말 초원을 달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전부터 동물단체 등은 동물원 폐지에 관한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이번 탈출 소동을 계기로 동물원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세로 탈출 소동 이후에 이 대공원 동물원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는 동물원 환경 좀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게재되기도 했는데요. 한 작성자는 도심 한복판으로 탈출한 이 얼룩말이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물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동물권 개념이 없던 시대의 잔재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환경을 개선하거나 해외 생츄어리, 그러니까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관련 인터넷 기사에 드넓은 아프리카 초원을 달리는 얼룩말을 우리에 가둬서 이렇게 키우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평생 감옥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또 매일 어린이 대공원 이용한다는 한 이용객도요. 세로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건 좋기는 한데 제2, 제3의 세로를 또 만드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큰 동물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이제 대공원한 동물원 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 그동안 동물원 갈 때마다 동물들이 우리 안에 갇혀서 정형 행동이라고 하죠. 너무 한가운데 오래 갇혀 있어서 의미 없는 반복적인 행동들 하는 행위, 이런 것들 여러 번 보고요. 서울시의 민원도 여러 차례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동물들이 행동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을 마련하거나 더 이상 동물들 들여오지 않는 방식으로 동물원을 관리를 하고 이 대신에 3D 형태의 체험관이나 식물원으로 대체하는 방향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리로 뛰어나온 세로가 위험해 보인다는 것보다는 귀엽고 안쓰럽고 네. 왠지 좀 측은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들 아마 그런 느낌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동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허위 리뷰 고소입니다. 배달 음식 주문한 뒤에 허위로 이물질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 잇따르고 있잖아요. 한 자영업자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배달앱 허위 리뷰 사기죄로 고소하고 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를 했는데요. A씨 최근 한 손님으로부터 음식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손님이 보내온 사진을 막상 봤더니 저게 무슨 사진인가 싶을 정도로 잘 알아보기 힘든 방금 네. 나왔던 그 사진 같은데요. 그런 사진을 보내온 겁니다. 하지만 일단 가게에 피해가 갈까 봐 바로 그냥 환불해주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환불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이 A씨가 이 손님이 남긴 다른 리뷰를 찾아보고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허위 리뷰였구나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손님이 A씨가 알고 있는 다른 업주의 가게에 똑같은 사진으로 리뷰를 남기고 혹평을 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A씨는 피해 사장님들 다 조사해봤더니 한 5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서 남의 밥줄에 장난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고소장 사진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네, 허위 리뷰를 하고 거기다 별점 테러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자영업자들은 그 별점이 생존을 가른다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고소한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까운데요. A씨가 네. 이제 추가 글을 올리기는 했는데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후기를 전해왔습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사장님이 먼저 환불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기죄 무혐의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요. 사기죄가 아무래도 경제적 이익,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다 보니까 그 이익을 요구하지를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고의라든가 실행
실행의 착수를 입증하기에 좀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업무방해 정도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사안이기는 한데 일단 이 A씨는 사기죄 고소는 취하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유로는요. 만약에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무혐의가 나오면 이런 블랙 컨슈머들한테 날개를 달아줄까 봐 그게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 응원도 받고 기대도 받았지만 이렇게 돼서 자신도 답답하고 또 다른 사장님들께 미안하기도 하다라는 신경을 전했습니다. 이게 잘못은 잘못인데 고소했다가 판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혐의가 나올까 봐. 네? 아, 이게 참 그동안 판결 보면 그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너그러운데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저게 맞아?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중 기자 오늘 뭐 전기차에 대한 얘기 집중적으로 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럽연합은요, 오는 2035년부터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할 만큼 요즘은 이 자동차 업계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요, 19세기 말부터 이 디젤 엔진이 만들어왔던 이 자동차 상식 또한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는요, 이 전기차 시대 자동차 100년 상식을 깨다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동차 상식은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네요. 앞으로 10년 뒤에 도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글쎄, 전기차 시대가 되면 뭐부터 바뀔까요? 네, 이제 첫 번째 변화는요, 바로 이 자동 충전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전기차 충전하신다고 하면 운전자분들이 직접 하셔야 하는데, 머지않은 미래에는 자동 충전 팔이, 로봇 팔이 나와서 충전을 돕는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함께 먼저 보시죠. 이 전기차 충전소에 도착한 운전자입니다. 이 자동차 키 버튼 하나 눌러서 자율 주차를 하는데요. 예, 충전구 덮개가 자동으로 열리자 이 자동 충전 로봇이 다가와서 이 충전구의 위치와 각도를 계산합니다. 그 후 로봇은 이 충전 케이블을 차에 연결해서 충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는 동안 이 편안하게 다른 볼일을 운전자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완료가 알림이 뜨면 다시 차로 돌아가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전기 자동차 충전 로봇이 바꾸는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미래에는 로봇이 충전을 알아서 척척 해주니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 나는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미래에는요, 초고속 충전기 도입으로 이 전기차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초고속 충전기가 굉장히 그 케이블 자체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동 충전 로봇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운전자들의 충전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 로봇한테 충전을 맡기려면 그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탁 내가 주차를 해놓지 않으면 로봇이 조금의 오차도 안 맞아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다행히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이 이 주차된 차량의 위치나 충전구의 형태 그리고 케이블의 무게 같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예상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안전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로봇 주변에 레이더 센서가 내장된 안전 폴대를 설치해서 이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또 혹시 모를 안전사고까지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자율주차 관제 시스템이나 이동형 레일이라는 기술까지 결합하면 여러 대의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도 가능해져서 앞으로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첨단 로봇 기술의 집약체 같은 모습인데 머지않아서 정말 전기차 충전소에서 로봇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MC 로봇은 조금 늦게 나왔으면 이런 생각이 안 나올 듭니다.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안 걱정하지 나오겠죠. 마세요. 네. 자, 전기차 시대의 변화 첫 번째로 로봇 충전 로봇 봤고요. 그 다음에 네.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전기차 시대가 되면 시간에 대한 제약에 이어서 이제 공간에 대한 제약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시대에서는요. 차의 앞 구동축 공간은 엔진을 위해서 항상 양보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근데 자동차 트렁크라는 게 그러니까 자연히 승객 쪽 뒤쪽에만 붙는 거라는 상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 차 앞쪽에 엔진을 위한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론트 트렁크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네. 프렁크 이렇게 불리던데. 그러니까 프론트 트렁크 줄여서 프렁크.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기겠네요. 그렇죠. 예. 최근 미국 F사도요. 픽업 트럭의 전기차 버전 모델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프론트 트렁크 공간의 활용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약 400리터 공간에 180kg까지 짐을 실을 수 있는 이 공간에는요. 기내용 캐리어 2개에다가 위탁용 캐리어 1개를 싣거나 골프채 2개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닥에 배수 플러그를 설치해서 지저분한 물건을 싣더라도 편리하게 물 세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엔진이 사라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 세척이 가능한 트렁크 공간이면 뭐 차박이나 캠핑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좋아할 것 같고 네. 많은 물건을 옮길 때에도 부담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전기차 시대가 되면 확실히 자동차 공간을 활용하는 범위가 늘어나겠네요. 네. 예. 또 다른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 친환경 자동차 시대가 오게 되면 이 자동차 폐기물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 수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 이 버려지거나 폐차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 이 활용 가치가 좀 적은 골칫거리라는 인식이 좀 강했는데요. 네. 예,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곳에 또 사용 이후에 쓸모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요, 국내 에너지 화학 기업인 S사에서는 이 리사이클 기술 연구를 통해 이 재활용 배터리 분리막 필름을 다시 원료화했고요. 또 사회적 기업과 협업을 통해 이 가방이나 옷, 캠핑 바스켓 등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야, 자동차가 가방이나 옷이 돼요. 옷 멋진데요? 이거 정말 놀라운데 이거는 뭐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부터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자동차 폐기물을 패션으로 만드는 노력은 지금부터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난 23일에 자동차 기업 H사에서 개최한 그런 전시에서는요. 폐기물로 만든 오트쿠투이르 드레스 컬렉션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맞춤형 의상을 뜻하는 오트쿠투이르. 그러니까 이 이름에 걸맞게 드레스들은 진짜 아름다워요. 우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벨트 대신에 금속 엠블럼으로 천을 엮었고요. 자동차 휠캡 사이로 리본 매듭이 지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멋지죠? 거의 뭐 예술 작품에 가까운데 네. 이 드레스들은 자동차에 어떤 소재를 활용한 거예요? 네, 이 드레스는요, H사의 전기차 모델 I 모델에 적용된 친환경 소재 이 바이오 플라스틱 스킨으로 제작됐고요. 이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가 이 함유된 원단이 소재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또 이 전동화 차량에 사용된 안전띠나 후미 등 와이퍼 같은 원자재와 함께 이 열쇠와 힐캡 등 이 폐차 부품까지 활용을 해서 업사이클링으로 새로운 컬렉션을 보였습니다. 예, 저 드레스를 만든 디자이너의 이름을 봤는데 이거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봤어요, 이름을? 네. 야,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제러미 스콧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러미 스콧은요, 뭐 비욘세, 뭐 레이디 가가, 그 저스틴 비버 등 정말 많은 유명 아티스트들의 의상 디자인을 맡았고요. 또 한국 뮤지션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예요? 트웬티원 예, 무대 의상들을 담당했습니다. 자, 이번 전시에서는 제러미 스콧 특유의 엉뚱하고 재치 넘치는 컬렉션을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폐기물과 글로벌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이 이색적인 작품을 보는 그런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시대를 미리 보고 싶으면 전시회를 참고하면 될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정보 있습니까? 네, 방금 보신 이 리스타일 전시 같은 경우는요, 지난 23일부터 시작이 돼서 4월 9일 일요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계속될 예정이고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 드레스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폐기물로 만들 뭐 키링이나 마이크로 미니백, 노트나 엽서 같은 굿즈들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년 후 전기차 시대 미리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첫 번째 주제 뭔지 궁금한데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이 신혼집이 남편이 아니라 시누이 거였어요. 신혼집이 남편 명의가 아니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사연을 공투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전 인생에서 딱 3가지 포기했습니다.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리고 내 집 마련. 그렇게 3포 세대로 평생을 살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귀가 쏠깃해지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신혼집은 자기가 해올 테니까 저는 혼수만 해오라는 거죠. 헉, 진짜야? 자기가 혼자 신혼집을 준비했다고? 아이 그럼 서울에 그 뭐 한 5억짜리 정도 소형 아파트 한 채 있거든. 거기서 같이 살지 뭐. 자기는 집값의 한 10% 정도 혼수로 해오면 될 것 같아. 잠깐만, 집값의 10%면 5천만 원? 혼수 5천만 원에 신혼집 5억이면 완전 땡큐지, 완전 땡큐. 어머머, 자기야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지? 아유 고맙기엔 고민할 시간도 아깝지 않아? 우리 내친 김에 혼인 신고나 하러 갈까? 결혼식장 알아놨어. 결혼하자 오늘 오후에. 요즘 같은 시기에 혼자서 신혼집을 해오다니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 혼수 5천만 원 마련했고 신혼집 인테리어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 주인이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보, 봐봐. 부동산 등기부 등본됐는데 이상한 게 있어. 봐봐. 집 소유자가 이재용이 아니라 이재순이야. 이 사람 누구야? 그거. 우리 누나야. 누나? 누나 이름이 왜 여기 적혀 있어? 아이고, 당연히 우리 누나 집이니까 그렇지. 내가 서울에 5억짜리 집이 있다고 그랬지. 그게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그럼 우리가 돈 들여서 누나 집 인테리어를 해준 거야, 그럼? 아이, 전세금도 안 받고 사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자기야, 우리 누나 수 틀리면 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누나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자. 어? 진짜 뻔뻔하다, 자기 진짜. 남의 집에 5천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해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집인 줄 알고 그 거금을 투자한 거니까 너무 황당해요. 신우이 집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 거금을 투자했겠냐고요. 세상 허무하게 사라진 제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저 이거 내 집인 줄 이건 알았어. 말했었어야 되는데.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꿈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신혼집이 있다가 갑자기 또 집이 사라지게 된 여성 A 씨의 사연입니다. 이 A 씨 남편 같은 경우는요, 결혼 전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 부모가 시골로 내려가면서 빈집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된 건데요. 큰 어려움 없이 신혼집이 마련되자 이 A 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돈을 집에 투자했는데 인테리어 공사와 가전기기 같은 혼수 비용으로 5천만 원가량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혼집 입주를 앞둔 A 씨가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네. 이 남편 명의인 줄 알았던 이 신혼집이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였던 걸 알게 된 겁니다. 한창 그 신혼의 설렘을 만끽해야 될 그 시기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신혼집 주인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사연처럼 누나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남편에게는요, 이 결혼한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요. 네. 이 신혼집이 바로 이 시누이 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누이의 남편인, 즉 A 씨의 시매부 것이었던 겁니다. 이 시누이 가족이요, 사업 때문에 해외에 살고 있었고요. 평소 교류를 하지 못해서 결혼식 이후에야 이 한국에서 잠시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누이가 이 A 씨를 위로하듯이 우리 애들까지 대학 보내고 한국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게 된 거고요. 영문을 모르던 A 씨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되물으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남편의 집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신혼집인 줄 알고 네. 당연히 5천만 원에 투자해서 인테리어 쫙 바꿔놨더니 그게 시누이네 집이었어요. 그 집을 꾸며준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A 씨 시부모가 살던 집인데 이걸 남편한테 물려줬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신우의 남편 소유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알고 보니까 이 신우이 시부모님께 아니라 애초에 이 신우이 남편 것이었던 거고요. 이 사업 때문에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시부모님께 잠깐 거주를 하라고 했다가 남편이 들어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시누이네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집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네.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A씨 부부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 남편에게 아내가 왜 똑바로 말하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네. 남편은요 이걸 꼭 말했어야 했냐 하면서 뭐래? 아는 대받아쳤다는 겁니다. 아, 이해가 안 되는데 남편은 이 명예에 대해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지만. 맞아요. 네. 남편은 이제 살 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근데 그렇습니다. 또 빼줘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 남편은요 A 씨에게 증여받았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니까 자신은 잘못한 건 없다는 태도였고요. 또 세금을 받지 않고 살게 해주는 시누이가 어딨냐면서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아내에게 이 인테리어에 쓴 5천만 원은 월세라고 생각하라고 답했다고 어허. 합니다. 이에 억울한 아내는요 자신이 쓴 결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냐면서 누리꾼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남편의 집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모를까. 네, 이제 그렇죠. 중간에 알아버리게 됐는데 글쎄 누리꾼들에게 어떤 도움을 청한다 이건데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모르겠네. 네, 이 누리꾼들은요 대부분 좀 반응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이 남의 집의 인테리어를 누가 5천만 원씩이나 쓰냐면서 제대로 말하지 않은 남편이 너무했다라면서 그럼요. 분노하는 누리꾼도 있었고요. 네. 또 반면 큰 돈을 들인 만큼 애초에 아내가 그 신혼집의 명의가 누구의 명의인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한다면서 아쉬워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 이 와중에 전세금도 안 받고 살게 해준 시누이가 네. 보살이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걸 미리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또 다르죠. 남편에게 얘기 안 해서 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알았으면 5천만 원 거금이잖아요. 그 신혼의 집에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죠. 아니면 그쵸. 그 돈으로 뭐 전세금 마련하는데 돈을 썼죠. 내 집 마련 물건도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네, 저도 아내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데 일단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썼거든요. 이거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일단 돈이라는 건요, 한번 내 지갑에서 나가면 다시 그치? 받기는 어려워요. 맞아. 그걸 누구한테 주던,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아무런 그냥 이유 없이 두면은 이게 명목이 애매해요. 이게 증여인지 뭐 투자인지 차용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 명목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꺼준 거다. 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꺼준 거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돌려받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문서를 받으시고요. 문서를 받기 어렵다면 요즘에 톡 많이 하시잖아요. 톡이라든지 문자 같은 걸로 반드시 명목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안 받았다고 또 오리발 내미는 맞아, 경우도 맞아, 있어요. 네. 계좌 이체.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애매해요. 지금 남편으로 줄 것인지 시누이를 줄 것인지 그 남편을 줄 것인지 시부모한테 줄 것인지 누구한테 줄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 네. 나중에 갚을 사람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시고 확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약혼이 깨졌을 때는 법적으로 예물 같은 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혼 후에는 그 비용을 돌려 못 받는 거예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약혼했다가 결혼까지 가지 못하고 이 파혼한 수준이라고 하면 예물이나 예단 비용 등 반환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비용 상당액에 따른 뭐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이는데 혼인이 이렇게 성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단기간에 막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지시고 막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 이거 아니다 해서 헤어지고 맞아, 이런 맞아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요 약혼 파탄에 준하는 경우 정도로 봐서 이 지출한 어떤 예물 예단 비용이라든가 결혼식 비용 이런 것도 반환받을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은 단기간에 도대체 얼마로 할 거냐? 이거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실무적으로 법원에서는 6개월 정도 기준으로 봐서 6개월이 채 안 되면 단기 파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게 일률적으로 딱 6개월은 아니에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생활의 실체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지방법원 판례 중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혼인신고한 지 6개월 딱 됐을 때 이혼소송을 하면서 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바지 비용, 네. 그다음에 예식 비용 이런 거 돌려달라고 했는데 단기 파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건 사실 좀 예외적인 경우기는 한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오래 있다가 혼인신고한 지 석 달 됐다. 이걸 단기 결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숫자로 딱 잘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실체를 좀
좀 같이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결혼 생활을 함께 사는 거죠. 네. 조금이라도 했다면 현실적으로 그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남편은 이 집이 굳이 신우의 집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이게 사기가 되나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사기죄가 되려면 이제 기착처제손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기망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속여가지고 돈을 이제 뺏어야지만 되는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때문에 사기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연기한테 잘해주셨는데 나 서울에 집 있어 이렇게 했잖아요. 나 서울에 내 집 있어. 나의 집, 나의 형. 만약에 내 집이 있었다고 하면 속이는 거는 집 있어. 그건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부간에는 친족 상돌의 규정 때문에 결혼하면 또 사기죄로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서울에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큰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가짜였어요. 서류도 속이고 이 정도가 돼야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사기 결혼,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사연에서 남편이 신우이가 전세금도 안 받고 살게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소유한 집을 월세도 안 내고 이렇게 살아도 문제는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세금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현행 세법상 이 직접 막 형태는 증여인데 증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살게 해주는 이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증여로 판단될 여지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증여세를 매길지 않을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관계법에 따라서 환산을 해보면 시가 13억 원 초반을 기준으로 판단이 돼요. 그거보다 적은 그 가액의 주택에 살게 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증여세 매기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훨씬 넘는 금액의 주택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의 임대료 시세 같은 것들 생각해서 훨씬 적은 가액으로 아는 사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 임대차 계약이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너무 차이가 나면 이건 또 조세 포탈 회피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 한 시세 70% 정도 임대료를 낸다고 하면 이건 정상적인 임대차라고 판단을 해주거든요. 이런 점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서울에 나 집 있어라고 하면 내 집 있어로 들리지 네. 나 서울에 남의 집 있어로 들리진 않잖아요. 사실 뭐 억울하지만 이거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하니까 결혼 전에 꼼꼼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결혼 전에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가죠. 어떤 주제입니까? 네, 이 두 번째 주제도 결혼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체크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예비 부부의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입니다. 예비 신부인데 실형 전과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영 님이 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 후배 역할은 장예인 씨가 합니다. 자, 이 사연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요즘 좋아하는 상대방을 과하게 칭찬하는 소위 그 주전 멘트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유행하는 건 꼭 따라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저는 직장 후배한테 몇 가지 재밌는 멘트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여인 씨, 요즘에 저 주전 멘트가 유행이라면서? 네. 나도 와이프한테 한번 써보려고 그러니까 나 좀 가르쳐줘요. 어머 부장님 그 주전 멘트 쓰시려고요? 그러면 뭐 제가 유행하는 거 몇 개 알려드릴게요. 아내분한테 가서 일단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보 왜 감옥에 안 가고 여기 있어? 여보는 예쁜 게 죄라서 무기징역이잖아. 이렇게 느끼하게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에? 진짜로 저 이런 말들을 아내가 좋아합니까? 에? 아이, 이쁨 받는 남편, 이거 쑥스럽구만. 아니면 조금 짧은 걸로 제가 알려드릴까요? 기억하세요? 여보 죄 지은 거 알지? 내 맘을 훔쳐간 절도죄. 아유, 이거 낯간지러워서 이거. 알았어. 근데 절도죄가 낫겠네. 아무튼 고마워요. 이따 퇴근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절도죄. 네. 알았어요. 네. 그렇게 아내를 웃게 해주기 위해 재밌는 농담을 달달 외워왔는데 그 농담 때문에 아내의 숨겨진 비밀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박수림, 왜 그래 오늘 징그럽게. 당신 그동안 날 속였어. 나 다 알고 왔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알다니. 당신 숨겨둔 죄 있잖아. 절도죄. 여보 미안해. 이 반응은 내가 뭐지? 입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 반응은 뭐야? 젊은 시절에 손버릇이 좀 안 좋아서 딱
몇 개만 훔쳤어. 그리고 초범이라 몇 개월 안 살다 나왔어. 자기가 용서해주자. 이번엔 뭐야? 당신 진짜 절도범이었어? 정가 숨기고 나한테 숨기고 결혼한 거야? 연희 아내의 전과 사실을 알아버린 저. 제 마음을 훔쳐간 절도범인 줄 알았는데 진짜 도둑이었습니다. 왜 결혼 전에 미리 말을 하지 않았는지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정가를 숨긴 저희 아내. 이거 사기 결혼 아닙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닌데. 반응이 이게 아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만약에 이 배우자에게 이 나의 딱 한 가지 비밀을 숨겼는데 이게 정말 치명적인 거라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와 관련해서 예비 신부의 글이 올라오면서 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 A 씨의 이야기인데요. 예비 신랑과 마음도 맞고 이 예비 시댁에서 좋게 봐주시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로 자신에게 전과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것도 교도소에 구금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게요, A씨 주장에 따르면요, 몇 년 전인 20대 때 포장마차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형을 살다 나온 A씨는 예비 신랑을 만나서 결혼까지 진행하게 됐는데 하지만 A씨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시댁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포장마차에서 시비 붙어서 특수폭행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그럼 A 씨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파혼하게 될까봐 그 아내를 그 남자를 잡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속였던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 A 씨도요, 솔직하게 말했다가 다 성사됐던 결혼이 그래, 맞아. 파혼될까가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A 씨 부모에게도 물어봤는데 네. 부모도 어차피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자라는 또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A 씨가 좀 죄책감을 느끼고요. 이 예비 신랑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말 안 한 건데 이런 게 문제가 되겠냐면서 이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그래, 맞아. 단지 말을 하지 않은 거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이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이 예비 신랑에게 당연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말하지 않고 결혼하면 사기 결혼 아니냐면서 또 얘기했었고요. 또 결혼 얘기 나올 때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초범인데 구속이면 피해자가 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 초범인데 특수폭행으로 8개월 실형을 살 수 있냐라면서 그렇죠, 글 맞아. 자체에 대한 진위도 의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워낙 믿어지지 않는 글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가 맞는지 이게 가짜로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법으로 한번 따져보면 초범인데 특수폭행으로 실형 8개월. 8개월? 이 가능합니까? 근데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실무상 이제 초범이라도 합의가 중요한데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거나 뭐 재질이나 범행 동기 이런 게 상당히 불량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징역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초범이고 피해자랑 합의도 했고 반성문도 내고 다른 뭐 동종 전과나 다른 이종 전과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이제 많은 편이기는 하죠. 이 사연 같은 경우에 특수폭행으로 8개월 실형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참고를 해보면 뭐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누범 기간 중에 또 죄를 범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뭐 반성하지 않거나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맞아요.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 헌법 26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서 단체로 이렇게 위력을 보여서 폭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 들고 사람을 폭행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폭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내면은 공소권이 없어지는데 맞아요. 이거는 피해자가 처벌해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받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만약에 때렸는데
막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로 피해자 큰 상처를 입었다. 많이 그러면 다쳤다. 이게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만 구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초범이어도 실형을 살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히 뭐 형량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판례를 참고했을 때는 보통 초범이라면 특수폭행으로 실형까지 선고받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런 범죄 이력을 숨기고 결혼을 했을 때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범죄 이력을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회가 안 되거든요. 네. 여러분 신혼여행을 보통 어디로 많이 가시나요? 해외로 많이 해외로 가죠. 가죠. 네. 어떤 부부가 이제 신혼여행 가려고 인천공항에 갔거든요. 네. 근데 해외로 안 가고 경찰서로 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내가 네. 지명수배범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출국 정지가 돼가지고 바로 경찰서에서 이제 신혼여행 간 그런 어떡해.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큰 이제 범죄 전력 같은 경우 만약 알면은 이거 결혼할까 그렇게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제 기망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고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범죄 이력을 뜻밖의 장소에서 공항에서. 그러게 신혼여행 말이에요. 가는 그 공항에서 아유, 출국 금지당했던 거.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그런 일로 혼인 취소가 인정된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 숨겨진 범죄 이력 나중에 알게 됐다가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대학 교수다라고 자신의 직업을 소개한 남성이랑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식 같은 건 다 올리지 않고 이제 네. 혼인 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근데 이제 여성 부모님 만나고 지인들도 다 만나고 소개를 하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도 대학 교수다라고 하면서 명함까지 자기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 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여성이 몸이 아파졌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자궁 경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아서 이 남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남편이 노발대발 욕설까지 하면서 너 혹시 무분별하게 막 결혼 전에 성생활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내를 다그쳤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두렵고 배신감도 크게 느끼고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 직업이 대학 교수도 아니었고 심지어 이 남편이 전 여자친구 2명을 상해죄, 주거침입, 본인이 그렇게 의심했구나. 네,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국에는 이혼은 예비적 청구로 하고 주의적 진짜 원하는 거는 이제 혼인 취소 소송 그걸 제기를 했거든요. 법원에서 취소 사유로 인정된다고 봐서 아내가 승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든 이제 상관없이 범죄 이력을 숨겼다면 무조건 이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범죄 이력이 있었다만 가지고 혼인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 사회에 복귀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범죄를 속였을 경우에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온 사안 특수폭행 같은 경우 어떠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얘기해야 돼요.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뭐 벌금 냈다. 아니 그거는 얘기 그거 그게 괜찮을 것 다 어떻게 보면 범죄 그 경력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심지어는 뭐 과태료까지 포함하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애매해서 속였다 안 속였다 문제가 되니까 미리 확인을 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 혹시 전과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벌금형도 있는지. 왜냐하면 그때 얘기를 안 하면 그거는 이제 속이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는 이제 습관을 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결혼 전에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혼 아닙니까? 꼼꼼하게 그렇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범죄 이력은 떼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비 배우자의 범죄 이력을 알아볼 수 있는 외국에는 그런 데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예비 배우자의 그 배우자가 과거 가족이나 동거인을 대상으로 폭력 행사 전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정폭력 이력 조회 제도가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본인의 신분증이랑 예비 배우자의 신상 정보만 있으면 1년에 2번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제도가 이 전국적으로 좀 퍼졌으면 한다고 그러네. 얘기를 하고요. 또 아동 학대처럼 이 다른 범죄도 좀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환영의 의견을 남기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좋은데요, 이거. 근데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기 때문에 본인만 열람을 할 수 있고 본인 동의 없이 이렇게 제3자가 아무리 결혼할 사람이라고 해도 이걸 확인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시행되는 제도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도 미리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당연히 혼인할 때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범죄 전과가 있을 맞아, 정도의 맞아.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과 필요성이 크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비밀은 없고 연극은 항상 끝나는 법이잖아요. 맞아요. 이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한 첫 걸음은 서로에게 솔직한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며느리 전쟁보다 불꽃 튀는 사위 전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사위들의 고충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백년 손님이라고 불리던 사위였지만 요즘에는 입지가 조금 또 달라졌다고 합니다. 요즘 사위들의 고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뭐 아이들 육아 때문에 그 처가는 점점 가까워지고 시댁은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부 갈등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장서 갈등이라고 네. 사위들이 그렇게 처가의 눈치를 보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예전에 시월드 했잖아요. 네. 시어머니 눈치도 보고 나 시월드 너무 두려워하는데 요즘은 장월드예요. 그러면 장모님 눈치 보는 사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생각보다 사위들이 겪는 문제 또 고민이 다양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빠르게 솔루션을 드리는 속전속결 상담소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수림 씨가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사연 제목은요. 1년 365일 사위에게 이것을 권하는 장인어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처가에 들어와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요. 일주일에 7일은 술을 마시는 소문난 애주가입니다. 심지어 제가 처가에 살게 되었을 때 장인어른께서 처음 한 말씀이 아, 드디어 나도 술 친구 생겼다. 이겁니다. 근데 전요. 사실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할 정도로 알코올에 약합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저녁 먹을 때마다 술을 권하시는데 저한테는 그게 마치 고문 같아요. 그래도 저희 애를 봐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장인어른을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사위가 술 못 먹는 줄 알면 정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뭔가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는 건데 쓰이네.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자꾸 술 권하고 이러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인이 아이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이러니까 네.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위 참 기특하죠. 네. 세상에 착하네요. 우리 저 장인어른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좀 잘 맞춰보려고 애쓰는 이 사위 정말 제가 볼 때는 살신성인 사위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장인에게 맞추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맞아.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장인어른에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인어른 모시고 먼저 병원부터 가보셔야 돼요. 그래요? 그런가? 이렇게 일주일에 7일을 드실 정도면 사실 진단이 될 정도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어느 정도 연세가 좀 있으실 텐데 이렇게 일주일에 7일을 드시면 알코올성 치매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인어른에 대한 사랑도 너무 크고 또 장인어른에게 좀 잘 맞추고자 하는 이 예쁜 사위 정말 예쁜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해야 될 건 장인어른과 함께 어떻게 술을 나눌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인어른 병원부터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위가 처가살이 한다고 했을 때 야 드디어 나도 술 친구 생겼다고 좋아했잖아요. 이 장인어른에게 그동안 술 친구가 없었던 건지 진짜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술 많이 드시는 분들 하시는 말이 있죠. 단골 멘트인데.
끄떡없다. 병원 갔는데 멀쩡하다고 한다. 꼭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딱히 뭐 병원도 잘 안 가시려고 하고 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장인어른 가셔서 건강검진 아주 풀코스로 한번 쫙 해드리면 좋은데 결과가 너무 건강하십니다. 진짜. 이렇게 나오면 아니 이게 너무 기쁜 일이죠. 네. 장인어른 건강하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사연을 보낸 사위에게는 너무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 이럴 때는 사실 술을 냄새만 맡아도 밀밭에만 가도 보리밭에만 가도 취한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거의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거라고 봐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사실 술을 못 합니다. 장인어른 잠깐 실망하시겠지만 이 집안에서 장인어른 혼자 20-30년 넘게 술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외로움은 좀 지속되지만 이게 무리를 너무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그래요.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이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술을 한번 거하게 드시고요. 응급실에 한번 가세요. 그래서 내 사위가 술을 못 먹는구나. 이걸 아예 알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집안에서 장인어른이 섭섭한 게 아니라 만일 이 사위가 술을 함께 먹기 시작하면 누가 제일 섭섭할까? 전 장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인어른에게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과 함께 장모님에게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미움을 받는 사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온 가족의 건강과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장인어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술을 마시는 것보다 차라리 한번 거하게 드시고 구토를 한 4-5번 하시든지 아니면 병원에 장인어른을 모시고 가셔서 건강검진을 통해 의사로부터 건강하시기 위해서 절주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직접 듣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방법을 좀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은요? 네, 다음은요. 누구도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사위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고민인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언니랑 저 이렇게 딸만 둘 있는데요. 둘 다 결혼을 해서 집에 든든한 사이들이 둘이나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이들이 사이가 안 좋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형부랑 저희 남편은 하는 일이 정반대예요. 남편은 공무원이라서 직업은 안정적인데 연봉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형부는 사업을 해서 직업적으로 리스크가 커도 돈은 저희랑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벌어요. 저는 형부가 잘 살면 우리한테도 좋은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최근에 형부가 하던 사업이 잘 풀려서 소위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형부가 처가에도 한턱 낸다면서 부모님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TV며 냉장고며 가전기기까지 싹 다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처제는 필요한 거 없냐면서 저희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남편이 웬만한 건 다 있어서 됐습니다 하고 선을 딱 긋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친정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식사를 했는데 형부가 현금 300만 원을 선물로 떡 내놓았어요. 다들 대단하다고 박수치는데 남편만 표정이 구겨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오는 길에 형님 때문에 처가에 가기가 싫다면서 앞으로 언니랑 형부 없을 때 따로 가자는 거예요. 남편은 형부가 돈 좀 번다고 사치 부리고 유세 떨어서 싫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부가 돈 번다고 자랑했던 적도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사이들을 차별한 적은 더더욱 없고요. 근데 왜 남편만 혼자 저렇게 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툭 터놓고 말해서 돈 잘 버는 형부랑 친하게 지내서 나쁠 게 어딨어요. 그런데 왜 혼자 열등감 폭발해가지고 자기 복을 걷어차든지 잘 나가는 형부한테 질투하는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머리 아프네. 저게 어렵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기분도 들 거는 같은데 네. 근데 형부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축하해주고 싶은데 네. 이게 또 남편 눈치가 보여서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 사연자분의 마음도 좀 이해가 갑니다. 형부가 처제네도 뭐 필요한 거 없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시원하게 하나 말하고 싶은데 남편이 탁 막았단 말이에요. 네. 소장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야, 이게 참 이거 옛날에 그 명절에 며느리들 간의 그 경쟁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사위들 간의 경쟁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면으로는 이제 이 경쟁의 이 역사적 선배로서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남자 동서들 간에 이 우애가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 남자들은 말하지 않는 갈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권력에 관련된 것, 돈에 관련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일구어 놓은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위들 간에도 굉장히 큰 갈등이자 동시에 고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죠. 사연자 부모님은 식사 안 하셔도 배부를 것 같아요. 얼마나 사위가 든든하겠어. 돈 잘 벌었다고 해외여행 탁 보내줘. 300만 원 착 내줘. 뭐 가전제품 착 바꿔줘. 형부 우리 집 있잖아. 소파 바꿔야 되고 안마기도 필요해. 여기저기 쑤신데 안 될까? 전 너무 부러워요. 아니, 근데 이 댁은 그나마 다행인 게 손이 위잖아. 그렇죠. 위가 잘 사니까 좀 나은데 이게 그래. 바뀌었어 봐요. 그렇지.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생신에 딱 가서 300만 원 탁 내는데 30도 아니고 나는 봉투에 30만 원 넣어가지고 갔어. 아니 그럼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는 손이 좀 무한해지고. 아이, 손 부끄럽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이 지금 딸만 둘이거든요. 알죠. 네, 저희 언니 아직 결혼 안 해서 사위가 저희 집에는 네. 저희 신랑 한 명인데 나중에 이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싶어서 있지. 오늘 진짜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엇비슷하게 좀 살면 좋은데 네. 그래. 너무 한 명이 탁 튀면 조금 그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그 서열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권력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자, 남편이 형부를 질투해요. 처가에 서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위들. 첫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남편의 열등감 버튼을 누르지 마라. 누르지 마라.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자극하지 마라 이거. 이게 참 민감한 주제입니다. 남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이야기가 이 열등감 주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옆에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남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열등감의 핵심은 내가 내 자신과 또 다른 대상을 놓고 경쟁하게끔 하는 건데 보통 이런 열등감은 나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나보다 괜찮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지 나보다 낫다 혹은 나보다 뭐 조금 더 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겐 가장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근데 봤더니 내 위에 그 형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이 나보다 잘 살아. 거기다가 잘 사는 것도 좋은데요. 운이 좋아요. 노력하는 것보다 운 좋은 건 정말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가 유독 운까지 좋죠. 거기다가 서비스가 또 너무 좋아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 가족에게 서비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봤더니 막 쫙, 하면 해외여행. 심지어는 처제네 집까지 뭘 사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이런 과시와 이런 덩치와 이런 권력과 이런 돈과 이런 힘에서 동등하면 모르겠지만 밀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한쪽 벽면 막히고 또 다른 벽면이 막히면 이 끝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부르는데 내가 인생의 모서리에 맞닥뜨린다 생각이 들면 말하지 못하는 안쪽에 품는 아주 힘든 감정들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 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오로지 한 명. 남편뿐입니다. 근데 이 남편 둘째 사위도 공무원이라면서요. 네. 안정적이고 꽤 괜찮은데 그럼요. 워낙에 이 사업하는 그분이 스케일이 잘 커. 나가니까 네. 이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그런가 봐요. 그렇죠. 재력에서 약간 위축되는 게 네. 있는 건데.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냥 쿨하게 축하한다.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남편 너무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이러면서 자꾸만 뭐라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남편들한테 그러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뭐 맞아.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님 제 가기 싫다. 가지 말자. 다른 시간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내 스스로도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남편이 사실 뭐 뚱하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라 겉에서 볼 때는 사람이 굉장히 옹졸하고 답답해 보이고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내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맞닥뜨리면 사람은 다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내의 반응이에요.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내가 왜 혼자 열등감 폭발하고 난리냐. 또 한 가지는 왜 복을 걷어 차냐. 또 한 가지는 형부를 왜 질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말 그대로 남편에게 했다의 한 표. 제가 볼 때는 이 말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유사한 형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 내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이거를 발현시켜서 그래, 외부로 얘기를 노출하면 이때 열등감의 버튼이 눌러지는 동시에 분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작아지는 거는 당연히 있지만 작아지는 걸 넘어서 이게 감정이 변화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누군가 그 버튼을 눌러줄 때인데 지금 제가 볼 땐 아내가 이 남편의 열등감의 버튼을 조금 누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답답함은 조금 들어갑니다. 특히 그 형부가 그랬잖아요. 처전에 뭐 필요한 거 없어. 다 얘기했을 때 안마의자 그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저희 집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다 거절해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을 향한 그 부글부글거리는 그 마음이 그 표정이 다 드러났을 것 같아요. 네, 아내는 보다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형부랑 좀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 내가 원하는 거 선물도 받을 좀 수도 또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네. 내가 그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선물 받아도 괜찮아요. 맞아. 근데 내가 그 선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아내가 자꾸 거기에 호시탐탐 뭔가를 받을 거를 생각하니까 아내의 그런 모습도 사실 이 남편은 싫은 싫은 거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남편이 정말 쫄짱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대인배가 아닌 것이 속상하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누구나 이런 감정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좀 아내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남편이 어쨌든 말하지 못하는 열등감이든 그게 뭐든 짓눌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쫙 주고 뭐든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이 남편의 마음속에 감정에 격동이 일고 있다는 걸 먼저 좀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편이 요청하잖아요. 어떻게 요청하고 있냐면 누나네 언니네랑 다른 시간대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자존심 상하지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내가 볼 때 좀 맞듣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감정 다 억누르고 자존심 다 억누르고 하는 얘기니까 아내한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요거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한 가지는 형부 편 드시면 안 돼요. 형부가 이러네 형부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어쨌든 잘나도 내 남편이고 그래. 못나도 내 남편이잖아요. 맞아요. 나 내 남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편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이때야말로 내 편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럴 때 아내가 내 편이 좀 되어주어서 내 마음을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럼 아마 평생의 은인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안식처가 있어야 여기서 안심을 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다시금 도전할 기회 또 도전할 의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남편의 안식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남자들끼리 따로 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 그 월급 몇 푼이나 된다고 맨날 피곤하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걸 가족 다 했는데 말고 야 오늘 한잔 해.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 피곤하게 이런 거 확 가거든. 네. 이번 생에 못 만나. 자,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시간과 용기 그리고 현실 감각을 주자. 지금 뭐 남편 상황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마음의 상황이라는 건 먼저 회피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따로 다른 시간대에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
아까 그러잖아요. 아우 나 돈 번다고 그렇게 사치하고 말이야 유세 떨어서 싫다고.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문제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냥 싫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싫다라는 걸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 지금은 뭐 그 형부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선한 의도든 그렇지 않았든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있기 싫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확 쪼그라든 그 마음은 먼저 읽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가 딱히 형부가 돈 잘 번다고 막 자랑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그냥 형부가 싫은 거야. 돈을 잘 벌든 그러면. 못 벌든 이제 성격이 어떻든 그냥 싫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거고 그걸 맞아. 아내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왜 감정이 확 올라올 때는 김빼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편은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안전하다, 거기에 비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영역으로 내려와야 돼요. 비바람을 치는 곳에서 작더라도 텐트 안으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심리적 안전한 캠프를 갖기 위해선 제일 먼저 분리를 좀 하세요. 시간 조금 따로 가셔서 남편이 그것 때문에 더 불이 나고 더 화가 나고 아내까지 미워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외부적으로 볼 때 더 옹졸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남편에게 열등감 얘기를 하는데 이 열등감이라는 건 혹은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열등감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벌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해요. 갑자기 내가 쏜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해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저거 다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출발선부터 내 남편은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요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 아내도 남편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가 아니라 남편이 지금 상황에서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게 뭘까를 같이 논의해야 될 겁니다. 맞아. 네, 그리고 아마 남편은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열등감이 있구나. 알고 있는데 그냥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편 기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형부 욕을 같이 해야 되고 맞장구 쳐주고 막 이래야 되나요? 살짝은 아유 그래 형부가 좀 나선 건 있지 이럴 수 그런 건 있는 있죠. 거예요. 네. 요 정도는 해주지만 너무 결점을 부각시키면 나중엔 남편도 그게 아유 나 마음 풀어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드러나 티나 요게 알 티가 더 거예요. 나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형부에 대해서 욕을 할 때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 하시고요. 대신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특장점을 좀 강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부각을 시켜주라. 당신은 당신 영역에서 최고잖아. 당신의 성실성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내력, 나는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한 사람이야. 당신을 지금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네. 난 당신이랑 살고 있고 당신은 내 것 중에 최고야. 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물론 형부가 주는 선물 좋죠. 그거 그냥 좋죠. 마음에 아무래도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나 내 남편하고 살아야 되고 지금은 내 남편을 좀 지켜줘야 되고 내가 그의 보호자가 돼줘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장점이 많아요. 그럼. 아니 나 싫어. 처가 안 갈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게 해줘. 맞아. 그때 내가 처가에 갈게라고 네.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은 손윗동서 돈 좀 많고 이러면 그거 이용하려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고등 공무원이셔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사람 볼 줄 알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경쟁이 붙어서 네. 내가 첫째 사이만큼 더 돈을 잘 벌어서 뭔가 더 호화스러운 여행을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대출을 내야죠. 음. 근데 그렇게까지는 그래 어렵고요. 무리하면 안 되지. 그러니 내 남편이 형부하고 같은 숙제를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서로 간의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숙제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 제가 볼 때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템을 택하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를테면 남편이 곧고 그리고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럴 땐 조곤조곤한
굉장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아. 차라리 장모님하고 이렇게 자주 티타임을 갖거나 아니면 장인어른하고 이야기할 때도 뭘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뭔가를 그래, 꾸준히 맞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하실 때에도 우리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해, 혹은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좋아해 해서 형부가 하지 못하는 소소하고 그러나 아주 친밀감 있게 상대방의 마음으로 만나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도록 또 다른 아이템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또 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 네. 그리고 손윗동서가 다 모였을 때 말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래, 그래. 그냥 뭐 이러고 내가 얘기- 사비를 내가 정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할 때 주도권의 한 80%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뭐 예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저녁 되면 또 날이 좀 쌀쌀해지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급변하는 그 기온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